주식시장에 따라서 뭐 내 수익률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 싫어한다 이거지. 변동성을 싫어하는 거지. 투자들의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상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 헤지펀드를 제일 선호하시더라고. 절대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부자들이 좋아하는 펀드 중에 하나인데 메자닌 펀드라는 게 있어. 한국 회사가 달러로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 달러로 발행할 때는 이자를 좀 높게 주더라고. 환투자의 기능을 또 갖잖아. 이번 시간에 이제 부자들이 좋아하는 투자 상품? 나? 보통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의 사고방식, 부자들의 투자 방식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 시간에 그냥 부자들은 어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지를 좀 알아두는 것들도 그러니까 당장 투자하지 않거나 뭐 투자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컨셉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투자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 그럼 부자들의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상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첫 번째는 헤지펀드를 제일 선호하시더라고. 이제 헤지펀드라고 하면은 헤지라는 말이 뭔가 울타리를 친다라는 그렇지. 것들 그게 피하다, 회피하다, 뭐 위험을 회피하다 이런. 위험을 제껴놓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확정된 수익을 주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절대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이제 부자들은 자금이 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따라서 뭐 내 수익률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싫어한다 이거지. 너무 많이 출렁대는 걸 싫어한다. 변동성을 싫어하는 거지. 그냥 꾸준하게 매년 일정한 수익률만 나오면 땡큐라 이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컨셉은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라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한 컨셉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나누자면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펀드니까 이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거든. 뭐 한 회사 주식을 10% 이상 넣으면 안 된다. 뭐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이 헤지펀드는 그런 규제에서 상당히 자유롭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사모 형태로 발행되는 그렇지. 거죠. 지금 현재 헤지펀드는 무조건 사모 형태로만 발행될 수 있으니까 투자 금액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겠네요. 그렇지, 맞아. 사실 전에는 최초의 우리나라 한국형 헤지펀드는 미니멈 금액이 무려 5억이었어. 한 상품에 5억을 넣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제 좀 인기도 좀 많아지고 해서 지금은 이제 1억 원으로 좀 내려왔지만 그래도 뭐 일반인들이 하기에 3040 세대가 하기에는 만만치는 않은데 그냥 여기서 어떤 컨셉인지만 이해하고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규제가 좀 덜하다는 장점,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는 장점,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가지 또 있어. 뭔데? 뭐냐면 대부분의 공모형 펀드는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일반적인 펀드는 이 운용 자산에 비례해서 운용 보수를 떼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내가 이 펀드에서 손실을 본다고 해도 이제 운용 보수가 떼어져 나가는 거지. 이게 너무 이제 속이 쓰린 거야. 근데 이 헤지펀드는 성과 보수를 차감하지.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 보수를 떼간다.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떼가고 조금 나면 거의 안 떼어가는 이런 형태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 운용하는 사람과 내가 한 배를 탔구나 라는 느낌이 들다고 적어도 그 대리 문제가 조금 덜 발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는데 크게 보면 그러면 헤지펀드는 이야기한 거 보니까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그렇지. 여기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는 조금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규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다. 공모펀드에 비해서는 좀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성과를 배분할 성과에 따라서 보수가 책정된다. 뭐 그 정도를 좀 기억하면 될 것 같네.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 그래도 뭐 헤지펀드는 또 3040 세대 입장에서는 아직 뭐 조금 더 높이 쳐다봐야 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 좀 더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형태의 상품들은 좀 없을까? 또 이것도 뭐 이제 부자들이 좋아하는 펀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메자닌 펀드라는 게 있어. 메자닌 나는 알기로는 그런 메자닌이 보면 1층하고 2층 사이에 있는
그런 것 이게 같은데. 이태리 말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영어로 표현하면 뭐 퓨전 또는 뭐 하이브리드 뭐 요런 뉘앙스인 것 같아. 그래서 좀 섞여져 있는. 그런데 뭐와 뭐가 섞인 개념이냐? 주식하고 채권하고 좀 섞여 있는 개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채권인데. 그렇지. 1층은 채권인데 2층은 주식이면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를 맷잔이라고 보는 거지. 주식보다는 안전하고 근데 채권보다는 수익성이 좋은 요런 이제 장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맷잔이네? 그러니까 주로 맷잔인 펀드가 투자하는 것은 CB, BW, EB. 또 영어 나왔네. 네. 이번 2자짜리라. 그래서 이제 CB는 컨버터블 본드인데 전환사채라고 아마 이건 좀 많이 이거는 많이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러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내가 돈을 빌리는데 그냥 채권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채권을 드리는데 만약에요. 이 채권 금리는 1%밖에 안 되지만요. 저희 회사가 대박이 나면 주식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좀 매력을 가질 거 아니야. 주식으로 전환되는 가격이 정해져 있겠네. 그렇지. 전환 가격이 이제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주가가 전환 가격보다 높아지면은 이제 채권으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예를 들면 전환 가격이 뭐 5만 원인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6만 원이다. 그러면 전환해버리는 그렇지. 게. 그러면 그냥 20% 수익이 바로 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CB에 주로 투자하고 또 BW는 이게 좀 길어.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래서 본드 위드 워런트인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져 있는 채권이다. 그러니까 본드 위드 워런트니까 채권은 있고 거기다 위드 같이 있는 그렇지. 게 워런트니까 권리가 하나 붙어 있는 거네. 맞아. 보니까. 그래서 전환사채하고 좀 다른 점은 이 본드는 끝까지 그냥 본드로 가는 거야. 전환사채는 이제 바뀔 수 있지만 그리고 이 워런트에다가 돈을 더 내면 신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을 수 있는 요런 구조가 이제 BW. 최악의 경우에는 뭐 워런트는 가격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포기하면 되고. 채권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전환사채랑 차이점은 전환사채는 채권 자체를 주식으로 바꾸는 거고. 그렇지. 본드 위드 워런트 BW 같은 경우는 채권은 그대로 둔 채로 주식을 인수도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EB, Exchangeable Bond인데 이게 사실은 CB하고 겉으로 보면은 똑같아. 본드를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거든.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CB는 내 회사 채권을 내 회사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고 EB는 그 내 회사 채권을 자회사나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바꿔주는 게 이제 EB야. 그럼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말해봐봐. 예를 들면 CB라는 거는 A라는 회사가 CB를 발행을 했어. 그럼 나중에 누가 청구를 하면 A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고, 예를 들면 EB 같은 경우는 A 회사가 발행한 EB다. 그러면 만약에 전환을 해달라라고 하면 A 회사가 들고 있는 다른 회사 채권, B 회사나 뭐 C 회사 뭐 이런 걸로 바꿔주는 그렇지. 편이네. 요 삼총사 CB, BW, EB 요 세 가지에 주로 투자하고 뭐 때로는 뭐 공모주 투자도 하고 요런 펀드를 이제 맷잔인 펀드라고 부르거든. 들어보면 이게 보면 채권의 이자는 그대로 그렇죠. 받아갈 수 하고. 있고 그거는 상황이 좋아지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참 좋아 보긴 하는데 투자 상품이라는 게 또 리스크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어떤 걸 봐야 돼 이거는? 사실 아주 탄탄한 대기업 같은 데는 굳이 CB나 BW, EB 같은 걸 잘 발행을 안 하지. 그치. 그냥 채권 발행해도 충분히 소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신용도가 떨어지는 좀 중소기업이나 또는 비상장 회사나 이런 데서 발행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제 우리가 그 회사에 분석하기가 좀 능력이 딸리잖아, 일반인들은. 그치. 일반인들 하기 쉽지 않지. 그러니까 그 회사들의 그런 분석들을 정말 잘 하는지, 과거 사례가 어떤지, 과거 수익률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잘못하면 자기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건가? 어떤 건가? 이거는?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 회사가 투자했던 회사들이 다 부도가 나서 다 망하면 뭐 날릴 수도 있겠지만 뭐 다 그렇지는 뭐 적어도 않을 이제 거고. 채권으로서의 가치는 가지고 그렇지. 있다라는 것도 되겠네. 그럼 이제 금방 이제 우리 해치 펀드도 살펴봤고 이제 맷잔인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 뭐 또 다르게 추천해 줄 만한 게 있나? 또 요새 아무래도 그 환율에 또 관심들이 많으시잖아. 그렇지. 환시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뭐 외국 주식이나 외국 채권은 조금 잘 모르니까 좀 두렵고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 회사가 달러로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 이거를 코리안 페이퍼라고 부르거든. 한국 종이 코리안 페이퍼라고 부르는데 이 코리안 페이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왜 그렇지? 그냥 뭐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국내에서도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A라는 회사가 외국에서도 똑같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편하게 한국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외국까지 나가서 그걸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이제 한국에서 평가받는 것보다 이제 해외에서 조금 더 평가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시장 자체가 크니까 그래서 뭐 은행도 많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또 워낙 장기 채권 이런 것들 발행하기에는 해외가 좀 유리한 부분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금 조달하기가.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발행되는 거 원화로 많이 발행할 거고 외국에서 발행할 때 달러로 좀 발행을 할 거면 뭐 금리가 차이가 나나? 어떻게 되나?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으로 조금 달러로 발행할 때는 이자를 좀 높게 주더라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금리 자체가 같은 회사가 한국에서 발행할 때보다는 외국에서 발행할 때 금리를 좀 높게 발행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이 환투자의 기능을 또 갖잖아. 투자자 입장에서. 그치.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도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 채권을 중간에 내다 팔았을 때 매매 차익이 생기면 이게 또 비과세야. 매매 차익이든 비과세. 채권 매매 차익은 비과세니까 이런 것도 좀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자산가들이 꽤 많지. 근데 이게 제일 예측하기 힘든 게 환이라고 그러잖아. 잘못했다가는 뭐 다른 거 환차 손을 겪을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앞으로는 벌고 뒤로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환율은 좀 많이 조심해야 되겠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환율 리스크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환 해지를 통해서 나는 환율 변동성은 가져가기 싫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환해지로 조절을 할 수는 있지. 해지를 해놓고 이제 국내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또 동일하게 봤을 때 금리를 더 주는 상품이 있으면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 거겠네.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달러로 채권을 발행했을 정도의 회사면 뭐 굉장히 큰 대기업이나 은행이나 또는 뭐 공공기업 이런 데들이 주로 발행하니까 아무래도 신용도도 꽤 높은 회사들이 대부분이더라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회사를 보면 잘 생소한 회사지만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그 회사가 되게 익숙하고 잘 아는 회사니까 탄탄한 회사들이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체크하고 투자하는데 이제 국내보다 금리를 더 높게 주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 맞아.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걸 좀 공부를 해봤는데 헤지펀드, 그다음 메자닌 펀드, 그다음 코리안 페이퍼. 그러니까 지금 당장 투자하진 않더라도 이런 컨셉들 같은 것들을 잘 이해를 해두면 자기가 투자하는데 좀 응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네. 우리 빨리 이런 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돼보자고. 오케이.